지금부터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와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추미애 국회의원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신 노무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3회 과학기술 혁신성장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입니다. 이번 포럼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성장 포럼은 2018년 7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 포럼의 결과 보고서에서 제안한 11개 강론의 구체적인 논의 및 정책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1회 과학기술 혁신성장 포럼을 주최를 했는데요. 주제는 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월에는 제2회 포럼 주제로 바이오 경제와 규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포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자료 준비 포럼 개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두 분이 주제 발표를 하고 단상에 토론자들이 올라가서 거기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한 후에 플로어에서의 디스커션 또 코멘트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항상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박건수 산업정책실장님께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그리고 시간을 조금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정책실장 박건수입니다. 네,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산업정책을 맡고 있는 정책 담당자로서 그동안에 저희가 제조업의 위기다, 산업정책이 없다라는 그 각계로부터의 굉장히 많은 비난과 어떤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제가 밤낮을 많이 설쳤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어떤 산업 정책이라든가, 그러니까 제조 혁신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만들어 볼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고드릴 내용은 그런 저희들의 고민들을 담아서 작년 12월 15일인가요? 그때 VIP를 모시고 저희 업무 보고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보고 과정에서 내용이 저희가 보고했던 내용이 주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가 그동안에 고민해왔던 어떤 그 제조업이 없다, 제조업이 위기다, 산업 정책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저희의 어떻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를 담은 내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이제 상황과 진단과 그리고 혁신 전략입니다. 제조업의 상황과 진단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수출과 매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었죠. 6천억 불, 250억 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미래의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차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서도 나름의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재정의 목표를 통한 초과적 생각은 나름대로 성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 활력자에 대해서 올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보시면은 생산 감소, 그리고 고용,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단의 가동률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제조업 분야의 원인이 뭐냐라고 저희가 좀 봤는데요.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외적인 요인은 중국의 팩터입니다. 결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어떤 중국의 산업 전략,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2009년과 15년 비교하면 한중 경합 제품 수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성장률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는 그런 두 가지 대외적인 팩터와 함께 국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구도 고도지연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후에 우리가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다 인식하고 계실 거고요. 이러는 그동안에 저희가 너무 반도체 외관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너무 안주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주력 산업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좀 등한시되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우리 기업의 투자 또 굉장히 좀 최근 들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도 상당히 조금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어떤 우리 경제를 그 성장의 엔진은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수출 투자를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주역이고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결국은 고부가 서비스 사업도 결국 제조업에서 파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미국도 제조업 르네상스, 인도네시아 4.0, 서사이트 5.0 등 각국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게 우리가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제조업에도 강점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세계 2위의 가장 강력한 생산 구조를 가진 나라라고 외부에서 평가를 했던 것처럼 반도체를 자동차, 조선, 화학, 가전, 화장품 등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보는 간에 없는 산업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산업의 전방위적으로 탄탄한 어떤 산업의 기반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잠재력이 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 제조업의 대덕으로 경제 활력을 이끌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제조업의 혁신 3대 원칙을 좀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주력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어떤 미래 신산업 육성에서 결국 핵심 제조 기반을 국내 유지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해외 투자가 우리나라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결국은 설사 예를 들면 가전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다 해외로 이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각각의 업종 중에서도 해외 투자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거의 코어가 되는 그런 우리 부분들은 꼭 국내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이 역시 우리 생태계의 주인이다라는 어떤 기본 방향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건 어떤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혁신의 주체는 결국 민간이고 결국은 정부가 하는 역할은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책의 산업 정책의 어떤 방향 하에서 제조 활력 회복의 혁신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추진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산업의 생태계 활력이 회복이 시급하다는 부분, 그리고 제조업의 혁신 전략, 그리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의 복원, 이런 세 가지 큰 방향 하에서 이 첫 번째 저희가 지역산업의 생태계 활력 회복을 저희가 한 배경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각각의 R&D 정책이든 지역 정책이든 각각의 정책을 추진해 보면서 사실은 지역과 함께하는 산업정책의 부분은 좀 약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R&D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R&D의 어떤 특정 분야의 기술 개발을 하는 것에 저희가 사실 어떤 메모리 되어 있었고 그게 지역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지역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같이 지역과 함께하는 산업 정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등한시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이 그 산업 위기 지역을 그 자동차 조선으로부터 출발한 산업 위기 지역의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은 지역 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 위기로 확산이 되면서 그게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그 추동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을 어떻게 활력을 회복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산업정책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역산업의 생태 활력을 위한 어떤 그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제조업 혁신 전략입니다. 주력산업의 고부가치와 신산업, 생산 시스템의 혁신, 그리고 사업 구조 전환의 문제도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의 투자로 해서 규제 샌드박스, 그 다음에 스타트업부터 해서 중소, 중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 사다리를 좀 우리가 보강하겠다고 하는 정책 방향, 그리고 R&D, 그다음에 인력 양성, 각각의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 정책의 기능별 어떤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좀 담아봤습니다. 이 이하에서는 각각의 그 3대 분야 11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개념이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시면 광주형 일자리 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그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셔서 지역 우여곡절 끝에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우리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민정의 합의를 기초로 한 어떤 새로운 어떤 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투자 고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상주형 일자리의 시범 사례를 모범 사례를 저희가 확산시키는 부분으로 저희가 큰 하나 지역 정책의 큰 틀을 하나 잡았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으로는 지역 내에 노사 민정 간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서 지역 투자 일자리 모델을 창출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반의 법적 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저희가 이번에 그 법적 근거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산자위의 간사이신 홍일학 간사님께서 대표 발의를 통해서 현재 이번에 그 법안이 2월 국회가 빠르면 2월 국회가 만들어지면 2월 국회에 상정돼서 조속히 좀 이게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체계적 지원이라는 추진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자체에서 중심으로 해서 노사 민정 간의 사회적 대타협안을 협약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면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어떤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가 마련해서 지원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 패키지 지원 내용은 세제, 금융, 그리고 각종 정보 사업의 우대 등 다양한 지원 패키지를 담았고요. 사실 이 부분의 지원 패키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지원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 딱 획일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메뉴판 형식으로 저희가 지원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저희가 다 리스트업을 해서 이 특정 어떤 지역 일자리 모델을 일단 가져오면 거기에서 그 일자리 모델에서 차용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메뉴판 형식으로 가서 전체적인 모델 지원의 체계를 패키지를 가져가는 그런 프레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은 생산 고용이 부진한 4개 지역이죠.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이게 지금 현재 자동차 조선발 지역의 산업의 위기가 좀 이렇게 많이 노정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어떻게든 간에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활력 프로젝트를 저희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 14개의 프로젝트인데요.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는 현재 군산 지역의 지연공장이나 현대중공업의 조선소가 지금 문 닫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어떤 활력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서 그게 조선기자재 산업의 신재생으로 진출하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재생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수소상용차 사업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지역의 전북 지역에 맞는 어떤 프로젝트를 저희가 구성을 해봤고요.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전력 산업의 에너지 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전력 산업의 클러스터. 이 친환경 공기 산업은 이것은 광주 지역에 가전 공장이 철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 가전 업체가 있는 부품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에 있는 담당하는 부품사들이 공기청정기라든지 가습기라든지 이런 공기산업과 관련된 것을 완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친환경 공기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 광주 지역에서는 가전의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활력을 회복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구상을 해봤고요.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초소형 전기차 생산 기업 트위지를 다 알려지고 있을 텐데요. TG 생산 공장이 만들어지고요. 이 미령 산단은 스마트 산단입니다. 어제 저희가 스마트 산단 2개, 시와 반월과 창원에 대해서 시범 산단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부산 경남의 활력 프로젝트 하나가 될 수 있고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섬유 의료가 좀 중심인데 섬유 의료에 어떻게 하면 수요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홈케어 과정 여기도 구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 지역도 삼성전자, LG전자가 현재 지금 해외 이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전의 부품 사업을 활력을 해보갈까 이게 예를 들면 홈케어 가전 업종으로 특화된 이런 것은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 좀 오래 가고 있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처럼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산업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각각의 업종을 다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이 각각의 주요한 산업별로 좀 특성을 잡아서 전략을 조금 아주 축약해서 좀 이렇게 개념화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위기를 가장 촉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 산업인데요. 이 자동차 산업 어떻게 하면 재도약을 한번 해보겠다는 전략이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는 정말 우리 글로벌 탑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초격차 전략을 유지할 거냐. 그리고 섬유 의료 가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화된 산업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탈바꿈할 거냐. 소재 부분 장비 같은 경우는 자립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립화. 이렇게 각각의 그 산업 분야를 그룹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저희가 개념화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소재 부분 장비 같은 경우에 글로벌 자립화 전략으로서는 결국은 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R&D에 매년 일정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제도에 있어서도 지금 그동안은 주로 저희부가 갖고 있는 게 소매 부품 특별법인데요. 여기에 장비 분야, 지금 우리나라의 장비 작업도가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비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을 저희가 개정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초격차 전략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는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기술 확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클러스터 민간 120조가 투자되는 민간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중요한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 이슈는 일감 확보입니다. 일감이 없기 때문에 부품의 1차, 2차, 3차 밴더들이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일감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그 정책을 만들었고요. 이에 따라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그건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한 거고 미래의 전환을 위해 수소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선박 등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곳에도 저희가 집중 투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섬유 의료 가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총리 의원님께서 아까 모두 말씀하셨지만 신발을 예로 들어서 하셨지만 이것도 사형 사업이 되지는 우리 산업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형 기업은 있어도 사형 산업은 없다. 그래서 사형 산업 내에서도 항상 거기에 핵심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형 사업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의료 가전에도 역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IT를 접목하고 친환경 고기능하고 생산 혁신, 스마트 공장 등을 통해서 이것을 섬유 의료 가전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까지가 주력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수소 경제입니다. 수소 경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 1월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저희가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소의 생산, 그리고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거쳐서 우리가 2040년까지의 비전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수소경제법 제정 등 수소 생태계를 마련하고 특히나 수소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어떤 수용성이 좀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수소 안전 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용을 전반적인 로드맵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위원장님께서 이건 별도의 또 추가적인 논의가 있으실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간략하게만 이 정도로만 스케치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신사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신진성 에너지 3010 재생에너지 에너지 3010 프로젝트를 연계 육성하고 그다음에 원전 해체 사업 육성 전략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해체 연구소 입지 선정 문제도 지금 3월 중에는 저희가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가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결국은 고효율 에너지 기기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그 에너지 고효율 사회를 저희가 가겠다고 하는 전략도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신산업계 중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항공의 로봇, 이게 저희가 새로운 산업분야를 좀 잡았습니다. 이 항공이 사실은 미래의 어떤 그 모빌리티에 있어서 가장 그 총괄하고 할 수 있는데요. 항공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항공 분야의 경쟁력이 좀 약간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2년까지 개인용 자율 항공기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민수용 소형을 개발하는 등 일단 항공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로운 산업으로 먹거리에서 키워나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또 하나의 두 번째 포인트가 로봇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어떤 로봇의 경쟁력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의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내 로봇의 도입률이 우리나라가 거의 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로봇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급은 많이 되어 있는데 결국 예산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우리 로봇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알키미스트인데요. 알키미스트라는 표현은 다 누구나 아실 겁니다. 연금술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던 그 연금술사들인데 결국 금을 만들지 못했지만 금을 만들기 위한 시도 속에서 다양한 기술들이나 어떤 발명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차용해서 우리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도전적인 대도전 과제, 과학기술, 산업기술에 대한 R&D를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난이도가 높아서 성공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더라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R&D를 통해서 한번 이것을 시도해 보겠다. 결국 소재, 바이오, 에너지 각각에서 제가 이것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죠. 깃털보다 가벼운 금속 소재라든지 정말 이것은 꿈의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거죠. 암세포를 찾는 나노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도전적인 과제를 좀 R&D를 해보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생산 시스템 혁신인데요. 그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 그리고 스마트 공장과 연계되어 있는 스마트 제조 산업, 하드웨어 서포트,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보급을 2020년까지 3만 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만 따로 갈 게 아니고 우리의 공급 사이드, 스마트 제조 산업도 경쟁력도 같이 키워나가야 됩니다. 핵심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국산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스마트 공장을 보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장비가 스마트 공장이 보급됨으로써 이게 선순환 체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스마트 공장의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의 어떤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활법을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범위를 넓혀서 신산업의 대상도 확대해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도 기활법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해소입니다. 결국은 민간 신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한 140개 저희가 프로젝트를 발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에러를 풀므로써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최초로 국회에 수소 충전소를 포함해가지고 4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저희가 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말에도 2차 회의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규제 샌드박스를 사례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속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게 누구나 다 쉽게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이 생명 건강 안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점검 관리도 해나가겠다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성장 사례를 되도록 보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업기업의 중소 중견기업 글로벌 챔프에 이르는 각종 제도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의 산업의 생태계를 이렇게 선순환하는 성장 사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R&D입니다. R&D는 축적과 속도의 병행 전략입니다. 축적입니다. 기술을 축적하고 데이터는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여기서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서 기술 이제는 개발해서 개발구에서 획득도 병행하는 단순히 모든 것들을 개발만 할 게 아니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M&A를 하든 우리가 그 로얄티를 주고 사오든 획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술 개발을 우리가 좀 더 보강해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도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 양성입니다. 인력 양성은 정말 중요한 그 과제이고 정부가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학고기 혁신 발언도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혁신적 중소기업 연구소도 우리가 200개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저희 산업부가 다시 한번 다짐을 좀 드린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간에 다시 한번 경제를 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나 토의는 또 패널 후에 또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박철용 기계연구원 원장님께 하시는데 저희가 이게 사전 모임을 좀 충실히 한 프레임을 말씀드리면 우리 실장님은 국가 전반적인 산업 제조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정책의 안에 산업기술요소, 원천기술요소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연 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으면, 예를 들면 저희가 목수의 기술이 없으면 맨날 문자 사와야 됩니다. 그렇죠. 목수의 기술이 있으면 원목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제조업의 원천 기술, 산업 요소 기술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근거가 될 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발표를 맡으신 박정원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천홍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앞에서 박건수 실장님이 제조업에 관련된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기업을 포함한 연구 현장에서 바라보는 제조업의 산업기술 역량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먼저 제조업 현황, 그리고 혁신성장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현황 다 앞서서 박건세 시장님 말씀드렸지만 짧게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가 우리나라 최근 20년간 생산과 수출 증가율들을 나타낸 표고요.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10% 이상의 성장과 수출 신장률을 자랑했는데 2010년도에 들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한 자리 숫자로 다 줄어들었고 조선이나 통신기기 쪽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수출 경쟁력 쪽에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RCA 지수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1위 훨씬 넘는 RCA 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수출 경쟁력을 제조업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제조업의 위기라는 게 저희가 다가오면서 이 제조업의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산업기술 측면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제조업은 대기업이 견인을 하고 1차 벤더로는 부분품을 생산하거나 전용 장비를 통해서 부분품을 생산해주는 1차 벤더가 있고 그 밑에 2차, 3차 벤더들은 이 부분품들을 위한 범용 장비, 소재 등을 납품을 하고 또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계열화가 돼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특히 이 1차 벤더는 중견기업이지만 2, 3차 벤더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역할을 해주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의 구조를 보면 대개 2, 3차 벤더는 산업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2, 3차 벤더가 뭐 예를 들어서 대우라든가 다른 쪽에 들어가는 걸 엄격하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한 산업이 흔들리게 되면 다른 쪽으로 보완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마진율이 제한되어 있는 아래쪽에서부터 부도가 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삼익 THK라는 기업은 이런 뭐 LM 베어링이나 볼스크류 같은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공작 기계,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용 로봇 어느 산업에든지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어느 한 산업이 흔들려도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 흔들려도 삼익 THK는 여전히 좋은 주가를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수직 구조에 좀 얽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뭐가 힘드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고 물론 최근에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심리적으로 더 현재 어려워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중국에 이미 제조업은 넘어갔다. 라고 그 언론에서 기정사실화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요.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CT 중심이다. 여기서 ICT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IT나 포털 기업들을 얘기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그 문 대통령님 공약집에 보면 제조업 그 고도화라는 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다 보면 항상 ICT가 포커스를 받게 되고 그런 면에서 제조업과 연결된 거는 3D 프린팅 또 로봇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추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박건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양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은 살아갈 거고요. 그 사실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저희가 혁신성장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현재 있는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을 갖춰가는 혁신성장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도 그 자리들을 바꿔가며 차지하고 간다는 그런 사실은 개념을 많이 원하고 있고 저희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아쉽게도 현재 들리는 목소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CT 중심으로 새로운 신산업이 차지할 거고 제조업은 점점 사라질 거다라는 느낌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틀림없이 정부 정책안을 보시면 조금 전에 박건수 실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마 그 대개 언론의 그 특정 부분들이 강조돼서 얘기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화돼서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혁신성장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이 살아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현장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가치사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사슬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현재의 가치사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획 R&D 생산, 마케팅 판매, O&M으로 가고 있고요. 이 부가가치 곡선을 보시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점차 부가가치가 높고 가운데 부분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소기업들이 생산 구조에 들어가서 부가가치 레벨이 낮은 쪽을 담당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초연결, 초지능화 사회고요. 더 이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런 오프라인으로 구성된 그 가치사슬 구조를 지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오픈 또는 오픈 마켓이라도 할 수 있고 온라인 마켓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각자 패럴럴하게 각자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역시 중소기업이 들어갈 부분은 대개 R&D나 생산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R&D 생산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찍어서 위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잘하겠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픈마켓에서 보여줘야 되고 또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자기 기술을 끝까지 다 내놓으면 안 되니까 숨겨야 되는 그런 그 중소기업의 숙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자기의 거는 자기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볼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볼트 산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볼트 자체가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족이라는 걸 가지고 볼트를 양산해내서
공급하면 중간 도매업자들한테 공급하면 이제 그걸 수요자들이 사는 형식입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에 들어가는 볼트는 일반 볼트에 비해서 가격이 공하나는 더 붙습니다. 항공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저희가 누구나 잘 아시는 그 수요자 맞춤형 시대가 되면 결국 볼트 하나에도 원하는 스펙이 표준화만 쓰지 않고 스펙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현재 볼트업자들은 대부분 볼트가 왜 그렇게 설계되는지 모르고 그냥 찍어내서 볼트만 양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볼트도 물론 살아남겠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이 볼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이 볼트를 내가 어떻게 설계했고 볼트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센서를 심어줘서 볼트의 여러 가지 특성을 측정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입장에서 베어링도 최근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베어링만 판매했는데 현재는 베어링에 여러 가지 내장된 센서들을 넣어서 베어링의 현장에서 특성들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를 지원해줘서 중소기업들이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도록 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방향으로는 이제는 완제품에서 제조 기반 산업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박건수 실장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가전제품 사례를 보면 가전제품의 역사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너럴 일렉트릭, 월풀 이런 메이커들이 예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 유명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멘스, 소니로 넘어오고 한국의 삼성, LG가 시장을 가져왔지만 이제 슬슬 중국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아마 TV 시장도 같은 플로우를 간다라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들을 다 뺏기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은, 독일은 경제가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조 장비를 보시면 국권이 여기에는 사실은 한 20년간만 나타내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전후 한 40년 이상을 계속 제조 장비 세계 리더로 가고 있고요. 특히 독일은 반도체 생산도 안 합니다. 거의 TV나 가전이나 다 없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최근 40년간 세계 1위를 누리고 있고 중국이 이렇게 양산을 하고 쫓아와도 여전히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꾸준히 중국 때문에 4위로 밀리긴 했지만 최근 40년간 세계 선두국 그룹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조 기반 기술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보면 장비를 비롯해서 소재는 지금도 누구나 독일, 일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중국이 일어날 때마다 인도가 일어날 때마다 또 아세안 국가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위기다라고 외치지 말고 좀 빨리 중국, 일본처럼 산업 구조를 가져가는 게 정말 저희가 안정된 블루오션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는 대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이제 중국의 추격을 저희가 두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연구원이 사실은 기획비를 좀 들여서 중국 시장에서 기계 산업이 얼마나 경쟁력 있나를 조사해 봤습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수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계 각 산업에서의 중국보다 우위인 그런 연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수는 사실은 상대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복잡한 기계일수록 중국에 비해서 많은 격차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작 기계가 5년, 에너지 기계 장비가 5년, OLED 반도체 장비가 4년이라고 얘기한 건 저 안에는 많은 기술과 조립에서의 노하우 여러 가지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돈만 줘서 공장만 꾸린다고 쫓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고요. 로봇이 1년이라고 생각되는 건 사실은 로봇은 상당히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조립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하면 금방 시장의 동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중국이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쉽게 아까 말씀드린 완성품 측면에서 보면 TV 시장은 많은 투자를 해서 장비를 사다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제조 기반을 높이는 부분들을 빨리 쫓아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반 기술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거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독일, 일본에 대해서 비교적인 상대적인 기술 격차를 좁혀가면서
결국은 앞으로 다가오는 중국 외에 다가오는 최근에는 인도와 교역량도 커졌고 아세안 국가의 교역량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제조업 전략을 보면 사실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을 해서 정부가 많은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현장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지속성이 없다라는 그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그 지속된 예를 보면 아까도 잠깐 발표자료에서 어디로 가야 돼? 아까 저희가 잘된 사례로 부품 소재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무역 부품 소재 측면에서 무역 역조가 일어났고 특히 대무역 역조가 심화됐던 게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부품 소재를 일단 빨리 내재화를 높이자라고 2001년도 들어서 저희가 부품 소재 사업을 부품 소재 법을 만들고 부품 소재 사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에 저렇게 무역 적자가 나던 게 2004년에 흑자였고 현재는 약 1,400억 달러 흑자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요. 또 앞서서 산업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장비를 포함해서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국의 제조 2025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단계별로 향후에 20, 30년간의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은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꾸준히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들이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보시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 기술에서 보면 기초기술을 강화해야 된다고 점점 높여가고 있는 데 비해서 기계산업 R&D 예를 보면 아직도 핵심 원천보다는 개발이나 응용 기술들을 대부분 밀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원천 기술을 따로 확보할 기회는 없고 대부분 이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R&D 체계의 전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R&D, 특히 산업부의 R&D는 대부분 단기 경쟁형 R&D가 중심이고 제품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3만 불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3만 불 시대에서 이제 선진국형으로 더 가려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산학연을 구성해서 경쟁하라고 하는 구조에서 이 중에서 경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을 뽑아서 과제를 주는 방식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렇게 인프라가 일본이나 독일을 보면 인구수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경쟁해서 과제 따가고 떨어진 사람은 또 비슷한 걸 만들어서 다른 걸로 과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워로 갈 때는 맞는 구조인데 퍼스트 무버로 갈 때는 그 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없는 인프라를 모아서 집중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좀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국가 R&D 예산도 효율화할 수 있고 핵심 기술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도 갈 수 있고 또 한 가지 고급 인력 양성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돼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된다면 그 후에 가치사슬형 R&D들을 내보내서 좀 저희가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싶고요. 제가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제가 했던 과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자동차는 생산하기 전에 성능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왜 기계 장비는 다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나. 그러지 말고 기계 장비도 한번 먼저 성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버추얼 기계 장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자 해서 10년 전에 산업부에 돈을 얻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해서 앱 서비스로 기업에 지원을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또 그동안 놀랍게도 우리가 베어링, 볼스크루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 기술을 한 번도 국산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서 국산화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여기에 국내 16개 대학이 들어가고 50개 기업이
이 시뮬레이션을 항상 테스트하는 역할을 해줬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전문 인력 54명이 이거는 졸업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하고 산업계 29명 이런 대부분이 이 기계 산업에서 요 장비 쪽 관련된 그런 그룹에 남는 지난 10년간 그 배출된 학생들이 이런 좋은 효과를 가졌고요. 참고로 저희 경험상 말씀드리면 이런 고급 인력이 한 명이면 기업의 매출이 한 100억 내지 200억 수준에 달합니다. 이런 고급 인력 두세 명만 가지면 1000억대 기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력 양성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나라 인력 양성에서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A대학, B대학 했지만 서울대, 카이스트의 기계과 교수님들의 전공 분포입니다. 제조장비라고 표현한 거는 현재 기계 기술이고요. 비제조장비라고 말씀드린 건 융합을 통해서 뭐 나노, 바이오 이런 이제 학문들이 같이 기계과 교수님들이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 융합은 잘 되는데 나중에 산업계에 나갈 때 되보면 취업의 일자리는 다릅니다. 저희 기계연구원에 예를 들면 나노 부분도 있고 전통기계 부분도 있는데 나노 부분은 사람 한 명 뽑으면 보통 한 100명 정도가 원서를 냅니다. 고급 그 인력들이. 근데 산업 쪽을 보면 두세 명 정도 내서 3배수 줄이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언밸런스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나노에 한때 나노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정부가 많은 R&D 투자를 급격히 늘렸고 당연히 연구 비용이 글로 가니까 나노를 하는 교수님들은 엄청 많아졌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갈 때는 나노 산업은 그렇게 발전이 안 돼 있어서 결국 나노 전공한 사람을 데려다가 대형 기계 구조를 설계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적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정부는 신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데 좀 점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발전을 보면서 점증적으로 해줘야지 갑자기 어느 산업이 유망하다 그래서 확 전부 투자를 해버리면 학생들이 다 글로 몰리고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오 쪽도 좀 고급 인력이 남아 도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이오에 투자하는 것만큼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아직 크지 못하니까 그 인력들이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도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도 감안한 R&D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젊은이들 저희 제조업에도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말씀드리다시피 스타트업 그러면 무조건 ICT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계 제조업도 굉장히 스타트업으로 유망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기계 제조업에 스타트업을 하려면 처음에 애초에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설비가 있어야 뭘 만들어 보죠. 근데 그 설비만 정부가 해결을 해주면 기계 산업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아이디어가 성공하면 벤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유망한 스타트업 타운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대전시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물레동에 소공인들을 200~300개 소공인들을 내려와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수요 아이디어들을 엔지니어링으로 스타트업들이 뛰어들어서 그 스타트업을 만들어보는 그런 단지들을 구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여러 분야에서 좀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 젊은이들이 꼭 ICT에만 매달리지 않고 제조업에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했는데 시간을 제가 많이 쓴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실에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이 논리적으로 잘 배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의 르네상스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산업정책의 주제 발표도 일목요연에 내고요. 거의 중복 없이 그냥 스르르 이어지는 것처럼 산업의 요소기술, 원천기술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되고 어떤 것이 문제이냐 이런 것도 다뤘고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책에 있는 순서대로 보시면 저희가 사전 디스커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토론할 것도 지금 인재양성이라든지 R&D의 비효율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호기택 그 과기혁신본부의 혁신조정관님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20조에 되는 R&D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다 조정하고 또 경력이 기재부 예산실에서 한 15년간 이렇게 쭉 오셔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금 주제 발표에 맞게 또 할 건가.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똑같은 순서대로 우리
산단공의 연구소장님께서 과연 제조업과 스마트 지역 경제와 어떻게 현재선 보고 있는지 이런 패널 토의를 했고요. 정석윤 박사님께서는 뭐 오랫동안 산업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의 산업 전략이 산업정책 전략이 제대로 가고 있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스마트 공장을 계속 컨설트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정부하고 민간의 어떤 현실적 또 이상적 오차 이런 부분을 순서대로 할 거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 자료집을 쭉 여러 번 리바이스 되는 것도 봤는데 내용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제가 뭐 편집 에디터를 잘 해본 건 아니지만 어떤 저희가 학문적으로도 또 이렇게 흐름상 또 내용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토론이 되고 자료집이 나간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추가하고 이럴 내용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그냥 우리 오기택 본부장님부터 제가 죄송한데 한 10분씩 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몇 분씩 까먹어가지고 한 5분에서 7분 사이로 끝내주시면 저희가 플로어에서 한 20, 30분 더 디스커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웅래 위원장님이나 추미애 대표님 또 가능하다면 우리 과청 회장님 또 코멘트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뺄까 합니다. 시작을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기택 전용관 의원님께 말씀 주시죠. 타임머신 눌렀습니다. 예, 소개받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R&D 예산 배분을 조정을 하는 쪽에 일을 맡다 보니까 조정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뭐 저희 공구 교수님께서 R&D 예산을 뭐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R&D 예산을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따라 같이 쓸 수 있게끔 협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배포드린 자료 41페이지부터 상세한 내용은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우리 산자부하고 기계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과 관계되는 부분만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D 첫 페이지 보면 20.5조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이쪽에서 이제 혁신성장 관계된 이쪽은 한 7.6조 됩니다. 그리고 R&D 예산이 20조가 넘었는데 도대체 세계 1위라 모르는데 R&D를 통해서 바뀐 게 잘 안 보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게 이제 41페이지 부분이고요. 그래서 42페이지 부분은 R&D 투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과기혁신본부를 다시 출범을 시키면서 과학기술 장관회의도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R&D에 대한 혁신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어떤 식으로 R&D 예산이 써지고 있는지에 대해 성과를 좀 보여야겠다라는 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43페이지 부분은 R&D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때문에 자구 이래로만 바뀌는 게 R&D 이 기업이나 산업 또 연구 현장인데 R&D 예타 1년 2년 끌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신기술이 끝나고 나 보니까 구기술이 됐구나. 그래서 R&D 예타를 포함한 제도적인 측면의 레귤레이션을 대폭 개선했다라는 내용이 43페이지입니다. 특히 약간 보완 설명을 드리면 R&D 예산 배분 조정 및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의 R&D 파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업, 특히 제조업 지원 분야에 기술, 인력, 그 다음에 뭐 규제가 필요한 분야들, 법령이 필요한 분야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의 수요를 R&D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메꿔주고 다부처 협업으로 규제를 풀거나 법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과기장관회의에 상정을 해서 일개부처 차원의 어려운 거는 공동으로 풀자. 그러한 기본적인 R&D 의사결정의 툴을 R&D 파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배분 조정 과정에 이용하고 있다. 이 점을 참조를 좀 해주십사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본론 들어서 44페이지부터 제조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산자부 김건수 실장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크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기정통부가 인발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요소들입니다. R&D를 통한 기술적인 요소 부분들에 대한 제한된 지원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R&D 파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산자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 부활, 그러한 각 정책들 속에 지역과 중앙과 연구소와 또 각 개별 기업들 사이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R&D 백업을 할 수 있는 사업 형태로 들어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별 사업에 대한 말씀보다는 큰 틀에서 저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 특화 산업이라든지 일례로 어디에 뭐 공기 산업 무슨 산업 R&D를 투입을 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할 때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고 싶은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외견상 논리적으로 정확성을 갖고 다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우선순위를 잡지 않고 나가다 보면 과거에 반복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우리 기계영원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과학기술이 융합이 되고 초연결이 되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학, 관, 연이 중심이 되되 지역에서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중심 R&D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와 저희 과기정통부가 좀 노력을 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은 오늘 토론 이후에도 개별 부처 차원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자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냥 총론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기계연구원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정부 출연연의 공통적으로 지금 숙제 부분이 될 겁니다. 개발연대 시절에 정출연이 했었던 아주 큰 국가 경제 기여했던 부분들이 지금 학계나 지역에서 어느 연구원은 우리 지역에 뭐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그런 걸 왜 아직 국가가 출연연으로 두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과기정통부 와서 간혹가다 듣습니다. 그래서 과학 현장이라든지 또 R&D를 추진하는 주체들이 대학과 또 지역 또 대기업의 부설연구소 이런 식으로 R&D 역량들이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정부 출연연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출연 내에서 어떤 거를 책임을 지고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연구원의 존립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계연구원에서 발표하신 내용은 현장 중심 또 기술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레나를 그러니까 정부 출연연구원의 자리자김과 관련된 효율화 또는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원하고도 좀 아이디어를 더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넘어 죄송합니다. 예, 그 자료집에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산자부 정책에서 지역 또는 제조업 각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겠다는 말씀. 그다음에 산업기술요소 개발,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또 기계원, 또 출연연의 숙제이기도 한 출연인 지방 지역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오늘 발표에 잘 맞춰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산당공 소장님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몇 번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특히 지금 산당공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저 뒤에 계십니다. 황변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 뒤에 우리 박구현 그 오성천복단지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아마 저쪽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 진행하신 분들에서 제가 순서를 좀 산당공의 연구소장님 소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산당공 이사장님으로 해서 한감했습니다. 예, 소장님 좀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재웅입니다. 제 산업단지공단 입지연구소장으로 작년 10월 1일부로 이렇게 근무를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1차 국가균형 발전 5개년 계획하고 이명박 정부의 2차 지역산업 발전 5개년 계획 그 기획 지원 업무를 총괄을 했습니다. 총괄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제 화두는 국가균형 발전이었습니다. 발전이었고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지역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런 관점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조 경쟁력, 지역 제조 경쟁력 제고와 산업단지 스마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주제가 앞으로 한 4, 5년간 우리나라 지역 관련 대부분의 정책이 사실은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산업부 실장이 발표하신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실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 주제와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총괄편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 총괄 지표 개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간 차등 지원 방침입니다. 아직 지표 개발은 완료되진 않았고요. 금년 중에 개발 완료해서 차등 지원 시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는 전략을 3대 분야 9대 과제로 나누었는데요. 사람, 공간, 산업에 걸쳐서 9대 핵심 과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중에 지역 제조 경쟁력 및 산단 스마트와 관련된 것은 주제 1-1, 3-7, 3-8입니다. 3-8 관련 과제들이 대부분 관련 내용들이겠는데요.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의 산업 혁신 프로젝트, 기업 관점에서는 지역 경제 견인할 신주체 육성, 입지 관점에서 스마트 공장 도입이나 제조 데이터 연결 공유를 축으로 하는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및 판교 모델 확산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보는 지역 제조업의 현실인데요. 50쪽입니다. 종전에는 2010년대 이전에는 사실 제조업 생산 비중은 비수도권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조업 생산 비중도 수도권이 훨씬 높은 수도권 중천권이 높은 이런 쪽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제조업 중심의 혁신 역량 지표를 보면요, 이 지역 혁신 지수라고 하는 건데 제가 산업연구원에서 개발해서 계속 업데이트되어 오고 있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보시면은 대전, 경기, 서울 중심으로 거의 일극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상당히 계속 이렇게 오래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산 비중인데요. 51쪽에 보시면은 2011년도에 수도권의 제조업 생산 비중이 27.3%였는데 17년도 최근 데이터가 17년도입니다. 17년도에 33.4%로 한 6, 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이 2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이 한 7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호남권도 2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충청권 이북 지역과 그 남부 지역 사이에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 뚜렷한 양극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산업 위기 지역도 모두 다 이렇게 남부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 장소 기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문제는 사실 남부 지역의 제조업 생산 기반 붕괴 우려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향인데요. 일단 비수도권에 대한 혁신 글로벌화 관련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연구개발 투자를 비수도권의 공공부문에서 해봤자 성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공공부문 연구개발 투자가 수도권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끌어내는 효과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상충관계가 있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당한 정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보여요. 물론 뭐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만은 비수도권에 대한 R&D 투자가 비효율적이다 하는 이런 통념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글로벌 접근성 강화인데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의 정부의 관련 시책에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항, 특히 요새 공항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공항 등 글로벌화 인프라 확충, 그리고 공간 산업과학기술의 광역적 결합 기반 장소막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뭐고 하면은 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을 가보면 있잖아요. 그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이 대개 광역시에 소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접 도지역, 경북, 경남, 전남 지역의 산업발전 기획에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웃기는 현실인데요. 창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국가산업단지가 이번에 선도산단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부산대학이 인발부하지 않아요. 그때 뭐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땅이 모자라고 그죠?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예요. 이거를 통으로 엮어서 세계 시장에 장소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역 내부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관점에 접근을 했는데 그 사실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조업 활성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탐색 및 활용 기반 확충 이게 스마트 산업단지 앞으로 육성 방향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수인적 자원 양성 정착 투자 확대인데 이거는 누구나 다 지적하는 건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고 여전히 비수도권 제조업의 우수인적 자원 부족이 가장 핵심적인 제약 요인입니다. 뒤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뭐 5개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판교 모델을 지역의 지방산업단지에 이제 확산을 한다 하는데요. 저는 형상세로는 그게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인재 유입 기반이 안 되고 글로벌화 기반이 안 돼요. 요새 판교 모델 관련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언론에서 외국 젊은이들 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방에서는 안 됩니다. 그 기반부터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 포럼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제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드는 겁니다. 제조업 르네상스는 지금 이제 당연히 국가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한국은행조차도 앞으로 한국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나 이제 모든 부처나 심지어는 ICT를 하는 과기부의 정통부 차관 쪽에서의 그 전략에서도 ICT를 제조업에 확산시켜서 제조업을 재붕시키겠다는 데까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혁신 성장의 주도력을 제조업으로 가져가자 하는 데까지 이상으로 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현실이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발제도 산업부에서 박건수 시장님이 발표하신 내용하고 또 가기부에서 오신 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 분야 R&D 혁신 방안까지를 정부가 그리는 제조업 르네상스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현실은 뭐냐? 현실은 아까 두 번째 발표하신 기계산업 분야, 기계연구원 분의 원장님께서 기계 분야에 한정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실이 어떠냐 하는 부분, 특히 중소기업 부분에서의 제조 혁신을 할 때에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고 어떤 지원이 우선돼야 됐다 하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베이스 하에서 제가 정부 전체의 제조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오늘 발표된 것 말고도 이미 작년에 새로운 산업 정책 방향이라 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도 새 정부 들어와서 이미 산업부에서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 18일 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이고 그 앞서서 하루 전날 중소기업 혁신 전략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창원에 내려가셔서 직접 또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요 어간에 과기부 쪽에서 ICT 옛날에 과거 정통부 하는 쪽에서 ICT 고도화 전략이라는 형태로 또 분야별로 이 혁신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을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인식을 하고 또 좀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또 세밀하게 진정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구도는 잘 짜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들으신 내용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거에 뭔가 좀 격차가 있다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현장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냥 제조업 전반이 아니고 제조업 내에 여러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아까 14개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할 만큼 그것도 다 한 거 아니죠. 경남, 전남, 그다음에 이 주주로 남부 지방에 한해서만 프로젝트를 했는데 14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장재홍 박사님이 아까 산단 부분 쪽을 말해서 지역 활성화 부분 쪽 말씀하신 것도 아까 이게 현장인데 현장에서 보시면 수도권 이북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구 이남은 형편없이 지금 낮은 상태고 또 거의 위기 상태고 또 많은 재원들이 대전 이북에는 어느 정도 집중이 되고 있지만 그 나머지는 인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가 안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력으로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현실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업 레벨로 내려가 보시면 뭐 5대 재벌 기업이라 큰 대기업들은 다 중앙에 있고 또 그 자체 내에 R&D 역량이 있고 또 혁신한 역량을 갖고 있는 거지만 중소기업 레벨로 내려가 보시면 여러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이 과거 기술 부분 쪽에만 하더라도 다 원하청 관계 50% 이상이 다 원청에다가 납품해야만 서바이벌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혁신 성장을 해라 혹은 스마트 공장화를 해라 이런 이제 주문이 내려갔을 때 굉장히 현실과 이상과의 이 격차를 많이 느끼게 된다. 이 현실이 오늘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 국회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혁신성장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오늘은 조금 포인트를 이 정부 정책이 잘했냐 못했냐, 잘 됐거냐 못됐냐 이런 논의보다도 이 정부 정책을 포함해서 국회와 또 이 주요한 국회와 청와대 이런 상층부에서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지금 현실과의 어떤 괴리를 메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도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기본 계획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너무 많다. 지금 정권 중반에 왔는데도 아직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전략을 발표를 해야 되고 기본 계획을 내놓고 전부 실행 계획은 추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드린 58페이지 잠깐만 봐보십시오. 그림 1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특히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서 너무 글씨가 작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처음에는 2017년에 과기부에서 제일 먼저 13대 혁신 성장 동력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19대 미래 성장 동력과 9대 국가 전략을 합쳐서 어쨌든 13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산업부에서 5대 신산업이라고 해서 2017년 말 새로운 산업 정책에서 정리를 했죠. 여기에서 제가 5대 신산업이라고 명칭이 된 것만 한번 매칭을 해본 겁니다. 또 독자적으로 좀 일부는 이제 앞에 미래성장도가 일부를 했지만 독자적으로 좀 떨어져 나온 것들이 있는 것이 보여지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하신 2018년에 와서 이제 제조업 활력 및 혁신 전략에서 다시 이제 또 추가가 됩니다. 수소경제, 그 다음에 항공,
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외부 지난번과 일치시키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한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재부에서는 또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3대 전략 분야와 8대 선도 사업이라는 것이 또 지정이 돼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 동력과 산업부의 신산업 부분과 매칭을 해봤을 때 다양스럽게 많이 매칭은 되지만 이 3대 전략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연결성을 잘 못 갖게 되는 거가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벌써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규제 개혁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규제 개혁 부분을 신산업 부분 쪽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이 앞쪽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왼쪽에서 여러 부처에서 지금 신산업이라고 내놓는 이런 프로젝트와 꼭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일부에 모여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뭐 광범위하게 추진한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또 부처별로 중기부, 그다음에 상기부, 산업부, 과기부가 각자 하나씩 골라내는데 그래서 골라낸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이 보면 바닷가에서 바늘 찾기 같은 식입니다. 한 개 기업이 애로를 상황을 겪는 부분을 샌드박스 안에서 그것도 2년 동안만 허용해 준다는 건데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상당하게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어느 세월에 이 부분을 신산업 부분에 규제가 해소가 돼서 기업들이 마음껏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겠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과정에서 이제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 국회나 정부가 현재 너무 정부에다 대해서 너무 과도한 프로젝트를 요구를 하고 혹은 부과를 해서 과도한 프로젝트에 덫에 걸린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모습이냐 그러면 59페이지 잠깐만 봐보십시오. 이게 중국에서 이 자전거를 하고 력카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품을 실는 건데 이거 누구나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 그림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만 물량을 옮길 수만 있으면 이게 다 굉장히 찬사를 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옳은 것이죠. 우리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한다. 많은 일을 한다. 여러 분야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모든 지방에 모든 중소기업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한다 하는 부분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식이고 지금 물에 빠졌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차라리 왼쪽에 타이어를 이만큼 많이 싣고 가는 이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사다리를 메고 가는 이 자전거를 아주 가뿐하게 타고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도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현재 저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가 특히 국회에서 더 선거가 있고 지방 기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모두 우리 지방에 우리 지역에 내 선거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되고 중요한 R&D 자금이 배정이 돼야 되고 중대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시범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정부가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형별로 맞춤별로 정책을 그렇게 펴더라도 유형별로 몇 가지만 시범 사업을 해서 거기서부터 무엇을 얻어야 하냐면 지금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미덥지 않으니까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시험해보고 그 정책이 괜찮겠다 여겨지면 그 정책을 확산해서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정책을 확산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때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좀 의구심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시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2, 3년 해보고 거기서 결론이 얻어지면 그걸 제도화하자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모든 시범 사업과 프로젝트가 모든 지방과 모든 지역과 모든 기업들에게 다 하나씩 안겨줘야 되는 선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빠르게 고치지 않으면 사실은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이런 이상적인 계획들이 사실 거의 그냥 계획에만 그치고 현실하고는 괴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는 오늘 기계연구원 원장님께서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 중에서 제일 먼저 첫 시트로 내놓으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정책 추진 체계상에서의 문제인데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달라. 이게 현장에서 가장 뼈아픈 소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신산업에 관해서도 이렇게 각 부처가 다양하게 여러 신사업을 내놓는 바람에 기업들은 갈피를 못 잡는 것이고요. 그럼 투자를 할 때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 정권 중반에 와서 이렇게 신산업이 새롭게 자꾸 생기게 되면 어느 배를 타야 될지 어느 신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사실은
못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투자 유보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다시 회판을 짜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것을 중단을 하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지를 청와대와 국회에서 좀 나서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처 간에 저는 조정이라는 형태로 국무조정실에서 수없이 노력을 해보지만 저희가 건의를 해서 대통령 비서관 쪽에서도 조정을 하려고 해보지만 부처 간의 이 예산 문제라든가 이 짜져진 틀로 해서 절대로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눠먹기식이 되는 꼴이 되는 구조가 예산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R&D 프로젝트에 어느 한 것을 강조하자고 해도 부처 간에 협업이 안 되는 이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결하는 방법은 그걸 국회에서 해당 부처를 다 불러서 이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한번 결정하게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국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제가 지금 나머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장에 있어서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그다음에 혁신 성장입니다. 이 세 정책 간의 상호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지금 이 정권 중반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성과를 내려고 할 때 새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지금 거의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발표된 정책과 전략과 계획들을 상호 정합성을 갖도록 연계성을 갖도록 국회에서 혁신성장위원회 같은 데서 자꾸 새로운 과제를 개발해서 이런 분야가 새로운 데 아니야? 이런 분야를 더 투자해야 돼. 이런 논의보다는 지금 배정되어 있는 내용과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연결을 해야만 더 효과적일 수 있냐 하는 부분 쪽을 더 논의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그래야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금 또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장에서 특히 스마트 공장과 산단 스마트화 같은 이제 현장 중심으로 성과를 내야 할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이런 정합성만 맺혀주게 하시고 연계성만 확보를 해줘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낸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새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스마트 산단을 할 것인가, 스마트 공장을 기계 기술을 확보를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기술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 해나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서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를 아주 잘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죄송한데 항상 토론할 때 마지막에 하면 불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혜린 대표를 잠깐 소개하면 그 옴니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이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에서 이상과 현실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현실에 있는 기업인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공급자가 많이 육성돼서 세계 시장을 누빈다 이거 이전에 저는 일단 제조업을 하는 기업인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기업을 한 사람이고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해서 30년이 조금 아직 안 됐습니다. 연식이 좀 됐는데 그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조업의 르네상스, 제조업은 다른 이타 산업하고 틀려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기계 하나도 기계를 놓으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에 그걸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우리가 제조업이 있는 거고 독일이나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제조업 부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보다도 한국에 있는 제조업 경쟁력 저는 훨씬 세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 안 되는 것은 유럽은 제조업을 하게 되면 물류가 다 통해서 한 번 하게 되면 매출이 저보다 동그라미가 2개가 붙어요. 저희가 1,000억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2개 더 붙여서 히든 챔피언 하면 조단위 기업으로 가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 부흥이나 르네상스를 외치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혹시 통일이라는 말을 쓰거나 물류로 묶었을 때 우리가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조업이 모두 다 이 바늘구멍 같은 이 국제화, 세계화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은 질의 전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정책은 혹시 양의 전쟁으로 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100개를 만드는 놈하고 1개를 만드는 저희하고는 정말 경쟁력이 틀립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냐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제조 기반 기술이라는 걸 봐야 되고 기술 제조업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될 게 똑같이 제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 많은 제조업들이 그 바늘구멍을 다 못 가는데 그러면 기술 제조업을 우리가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게 4차 산업혁명이랑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조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고 붙여서 더 좋은 제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우리한테의 숙제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인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혹시 가내 수공업을 가진 장인을 육성하는 게 아닐까. 그건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 전 공급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3,000개를 육성해도 5천만 원씩을 주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려면 제 생각에는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ERP까지 다 연동해서 제조 프로세스, 거기에 모든 게 다 붙여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컴퓨터 하나 주고 그냥 그래 너네 스마트 팩토리야? 뭘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본이 IoT 센서링에 메저링이 다 돼야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리 양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면 저는 3만 개라고 보지만 그러면 질로서 정말로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한 기업에 효율을 줘서 10% 20%에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줄 수 있는 그게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일부분만이라도 그런 팩터를 줘서 가면 훨씬 좋은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독일과 일본의 그들의 스마트 팩토리 정말 다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만큼 이 혁신적인 기술 있는 기업 많지 않습니다. 독일의 기업도 저희 회사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래요. 기본적인 걸 저희 나라는 ICT 기반 베이스로 이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저희 아까 우리 박 실장님이 얘기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을 획득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모든 걸 봐야 되는데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감사 제도, 회계 감사 제도가 바뀐 걸 딱 보면 우리가 이 회사에 있는 기술을 가져오고 싶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 회사가 이 회사에 100만 원 투자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100만 원이 현재 가치로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야 돼요. 회계사에 주는 돈이 더 비싸고요. 후년에도 또 평가해서 그걸 기초로 해야 됩니다. 이게 올해 생긴 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토탈리 우리 산업부에서도 이렇게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거. 그런 걸 토탈리 봐서 기업이 정말 기술을 속도전으로 가야 되는 우리 기업들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논하면서 입찰 제도는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최저가 입찰 제도 못 갑니다. 우리가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그러니까 자꾸 대기업의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로 가는데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는 사실은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같이 물론 공유해야 하긴 하지만 그들 혼자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성장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 입찰제도 손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기업이라는 이런 팩터를 조금 더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게 산업단지공단 여기서 말씀 많이 하시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동네에 가서 우리가 제조업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원 정책 전 세계의 그들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특화된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그만할까요? 간다 그러면 사실 기업들은 더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베트남에 공장 안 가도 돼요. 근데 똑같은 정책, 똑같은 지원책 저희 사실 그런 거에 굉장히 식성하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제조 경쟁력을 분석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고 그걸로 인해서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 마이닝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의 조언과 매칭과 융합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상담할 수 있는 툴은요, 네, 없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여쭤보면 상담이 다른 게 돼서 오기 때문에 이런 걸 정말로 오픈해서 이노베이션이란 말은 사실 오픈이라는 얘기랑 저는 밀접하게 상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형의 모델 그리고 현재는 이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형으로 갈 수 있을까? 사실 제조업을 르네상스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딱 온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바로 갑니다. 우리가 사실 당면에 있는 문제는 최저 임금제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어저께 신문인가 봐요. 되게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거는 3개월 탄력 근로제 6개월. 사실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숙제죠. 이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가 우리한테의 제조 경쟁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게 온다라고 생각합니다.